투자 포인트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 MLCC가 기존에 많이 들어가는 IT 부품 관련돼서 스마트폰이 중국과 지금 국내 삼성폰 관련돼서 하반기에 신제품 출시가 나오면 당연히 MLCC 쪽 이 전도성 페이스트 사업부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음극재가 핵심 광물로 지정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북미에서 증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북미에서 2배에서 많게는 3배 가까이 비용을 더 들이지 않게 됐고요. 여러 가지 언어적인 장벽, 생산 수율 문제, 그 다음에 공장 관련된 여러 가지 생산 효율을 잡는 비용단의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50%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미국에 진출하면 당연히 영업 마진 구조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IRA 법안에 따라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중국 음극재에 대한 의존도를 급격하게 낮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양산하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 유일하게 규모의 경제로 양산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음극재가 당연히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거에 반사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이니켈 양극재가 거의 니켈의 비중을 96%, 97%까지 올리면서 에너지 밀도를 더 이상 올리기에는 한계치, 기술 발전의 한계치가 도달했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를 섞으면서 실리콘 음극재 단에서도 에너지 밀도도 높이고 충방전 속도도 빨리 하면서 이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 발전의 한계를 이 실리콘 음극재가 좀 극복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호 보완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현재 3% 정도 수준이 2025년까지 약 8에서 10%까지 3배 넘게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Q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 다음 포인트는 주요 경쟁사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실리콘, SKC, SK머티리얼즈 14그룹,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이 의미 있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본격적인 양산이 가능한 시점이 2025년에서 2026년이기 때문에 이미 대주전자재료가 양산하는 캐파랑은 3년의 시장 갭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다 실리콘 산화물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초기 효율까지 마그네슘을 섞어서 잡았기 때문에 굉장한 기술 격차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격차를 통한 시장 내 입지가 강화되고 이미 양산성, 그러니까 양산에서 수율 나오는 게 이미 기술 진입 장벽으로 했는데 기술 격차까지 있기 때문에 3년의 경쟁 업체들이랑 시간 갭이 존재한다. 그 시간 갭만큼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 압도적으로 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투자 포인트는 북미하고 유럽에서 대형 세단이랑 SUV, 그 다음에 픽업 트럭의 출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당연히 대형 SUV, 대형 픽업 트럭, 그 다음에 대형 세단이 충방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충방전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려는 그 소위 말한 필요가 굉장히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중요도가 당연히 부각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SUV나 픽업 트럭이나 대형 세단이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실리콘 음극재의 더 활용도는 더 훨씬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 특징이 핵심 설비를 직접 설계하고 다 자체로 주문 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고객사에 대한 레퍼런스가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캐파를 말씀드리면 이 캐파가 만톤 기준으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소요돼요. 그러니까 평균하면 3,500억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대주전자재료면 유일하게 지금 2030년까지 8만 톤.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실리콘이 두 번째 2위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은데 2030년 기준으로 2만 5천 톤이니까 3배 넘게 차이가 나죠. SK머티리얼즈는 아직 양산도 못했는데 2025년까지 10,000톤 하겠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는 나온 계획이 없고요. 한솔케미칼은 올해 양산 시작했죠. 750톤인데 2025년 기준으로 1,500톤 캐파 늘린다고 하니까 압도적입니다. 캐파 차이에서 대주전자재료가 이 캐파가 2025년 기준으로도 1등이고요. 2030년 기준으로도 1등이고 2030년 올해 기준으로도 1등입니다. SK머티리얼즈 2,000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양산이나 생산 수율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대주전자재료가 압도적인 1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적을 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IT 쪽 부진에 따라서 매출 성장이 15%밖에 안 나오지만 내년에 96%, 근데 이거 숫자가 좀 잘못됐네. 2025년에 지금 역시나 90%, 100% 가까이 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에 평균 매출 성장률이 100% 가까이 나오고요. 이익단에서는 올해 67% 성장, 내년에 154%, 내후년에 110%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요, 현재는 10% 정도 수준인데 실리콘 응급제 비중이 당연히 엄청나게 커진다고 했잖아요. 실리콘 응급제 비중이 커질수록 영업이익률은 10%에서 15%까지, 영업이익률 또한 50% 이상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 PEG 값이 지금 현재 주가로는 워낙 PER이 140배로 높기 때문에 변형 PEG 값이 영업이익 성장률이 아무리 높아도 PER이 더 높아서 지금 2배, 엄청 비싼 수준이지만 2024년에는 영업이익이 154% 성장하고 2025년에는 110% 성장하기 때문에 변형 PEG 값이 0.3배, 0.2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PEG로 봤을 때 내년과 내후년까지 보유한다면 비싼 수준은 아니다라고, 밸류에이션으로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 재무구조인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58억에서 446억, 472억으로 꾸준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 부채 비율 관련돼서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레포트에 따르면 2024년, 2025년 다 모두 250%대로 처음에 제가 가져왔던 데이터 300%대보다는 훨씬 줄어들 거라고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저는 초반에는 2025년 기준으로 약 900억 가까이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최근에 나온 레포트로 봤을 때는 현금성 자산이 아마 캐펙스 투자를 늘리면서 현금성 자산이 100억까지 좀 크게 좀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금성 자산이랑 부채 비율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실적 추정치 나오는 것 따라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차입금 비율 또한 제가 내년과 내후년에 300%가 넘는 굉장히 과도한 순차입금 비율을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레포트에 봤을 때는 195%에서 180%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초반에 이거 대주전자재로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보다는 순차입금 비율이라든지 부채 비율이 상당 부분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회사 관련돼서 다음번에 업데이트 할 때 순차입금 비율, 부채 비율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기업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로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가장 비쌉니다. 평균에 거의 2배 넘는 수준이고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PER이 많이 떨어집니다. EV, EBITDA도 많이 떨어지고요. 근데 대주전자재로는 사실 영업이익률도 올해 기준으로 상당히 낮은데 2025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률 또한 15%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는 올해보단 내년, 내년보단 내후년이 계속 실적이 좋아져서 실적 성장률,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월등히 커지기 때문에 PER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PEG 값도 떨어지고 EV, EBITDA 값도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EG 값으로 보면 올해는 이 2배가 넘는 엄청나게 비싼 수준이지만 내년과 내후년에 0.3배, 0.2배로 각각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PEG 값으로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 수급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외국인 소진율 또한 13%대까지 빠졌고 외국인도 매도세가 더 우위에 있고 기관도 매도세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좀 더 긴 120일 호흡으로 보면 기관이 865억 정도를 팔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223억 정도를 오히려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일봉 차트를 보시면 기관이 지금 거의 수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관이 거의 지금 바닥에 나와 있고요. 네, RSI 지표상으로는 계속 20 미만의 과매도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이 차트상으로 보면 85,000원 가격대는 지금 쌍바닥으로 좀 지지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5,000원대 이후부터는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 3일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는 큰 악재는 없지만 큰 호재도 없는 상황에서 1분기 실적이 나쁘게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87,000원대를 꾸준히 그냥 유지하는 걸 봤을 때는 여기서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죠. 물론 나올 수도 있는데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확률은 저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시면 주봉상으로도 추세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봉상에서는 저는 중요한 게 이 120 주봉, 형광색으로 표시된
120 주봉을 좀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관이나 외국인의 순매수 현황도 계속적으로 꺾이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팔면서 수급상으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차트상으로 좀 추세가 전환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월봉 차트 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팔고 있지만 옆으로 기는 형태입니다.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지지선은 월봉상에서는 71,000원, 72,000원 정도가 월봉상의 중요 지지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주봉상의 최종 지지선, 최종 데드라인도 약 7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주봉상이나 월봉상이나 이 72,000원 지지되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주전자재료 투자 포인트 요약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음극재 비중 자체가 확대가 될 것이다. 최소한 2025년까지 3배 넘게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리콘 음극재를 실제 적용하는 적용 차종이 늘어날 것이다. 포르쉐 타이칸 외에 아우디 이트론 GT, 그 다음에 GM, 그 다음에 포르쉐 마칸, 그리고 현대차의 아이오닉, 차세대 아이오닉 7, 그리고 삼성 SDI의 젠 6 모델을 적용한 차세대 BMW 등 다양한 차종에 엄청나게 실리콘 음극재 적용이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핵심 광물로 지정되면서 북미에서 2배나 3배 넘게 공장 증설을 해서 IRA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 레버리지나 비용을 엄청나게 줄이면서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 생산 공장에 대한 이 영업이익률을 올리는 효과를 최대한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양극재만 그 IRA 수혜가 아닙니다.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도 엄청나게 중국이 그 의존도가, 음극재 관련돼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은데, 유일하게 높은 수율을 유지하면서 그 기술적인 문제, 초기 효율이 낮다는 것까지 잡은 양산성까지 기술 진입 장벽으로 갖고 있는 대주전자재료가 압도적으로 중국에 대한 음극재 의존도를 낮추는 반사수의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이니켈 양극재가 기술 발전에 지금 97% 거의 100% 목에 찼기 때문에 지금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 발전의 한계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음극재단에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충방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 실리콘 음극재의 중요성은 계속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북미하고 유럽에서 주력 차종이 SUV, 대형 세단, 픽업 트럭인데, SUV, 대형 세단, 픽업 트럭 또한 충방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어서 당연히 대형 세단, 픽업 트럭, SUV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실리콘 음극재는 엄청나게 물량 자체가 Q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프리미엄 IT 제품, 높은 판가의 프리미엄 IT 제품에 대한 신규 성장 동력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르면 2025년 상반기에 매출단에서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과 이익 성장률 올해 기준으로 PEG 값이 비싼 건 맞지만 내년과 내후년에 분명히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엄청나게 폭풍 성장하기 때문에 PEG 값이 1배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고점 대비 30% 넘게 빠졌지만 지금 대주전자재료의 펀더멘털만 보고는 분명히 버틸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또 업데이트 할 내용이 생기면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관련돼서는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우려하시거나 너무 안 좋은 이슈를 만들지 마시고, 대주전자재료 펀더멘털 본업, 실리콘 음극재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캐파가 정상적으로 잘 증설되고 있는지, 실리콘 음극재 매출 비중이 커지는지, 실리콘 음극재 적용 차종이 늘어나는지, 요것만 계속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관련돼서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대주전자재료 업데이트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